지금 이 시간부터 9시 반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의정보고서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좀 모자라서 여기 노란 옷 입고 있는 거는 제가 올해 초에 구로 지역에 돌린 의정보고서고요. 기호 1번 박영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몇 장 안 남아가지고요. 다 드릴 수가 없고 각 책상에 한 장 하나씩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2008년도 18대 선거 때 뿌렸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지금 나눠드리는 거고 또 제 명함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리는 건데요. 저는 2008년도 그 18대 선거 때 공식 선거일 보름밖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있던 사진으로 이제 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명함은 요 사진은 제가 2004년도 8월경에 그 국회 앞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그냥 제가 명함에도 쓰고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사진이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했습니다. 정말 얼렁뚱땅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 지금 구로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구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하느님도 도와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그 당선될 수 있었던 어떤 행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축적됐던 하나의 그 유권자한테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그런 결정체가 순간적으로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요즘 흔히 영어로요, 그 personality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서 근데 이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기호 1번 박영선에서 이걸 나눠드렸는데요.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구로의 가치를 2배로 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저희 방의 보좌관들, 비서관들 6명하고 밤새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구로의 가치를 2배로. 그런데 왜 제가 구로의 가치를 그 당시에 사실 2008년도 선거 때는 뉴타운이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뉴타운에 관심이 많았고 또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는데 저는 뉴타운 공약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안에 쭉 보시면요.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제가 이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줄도 쓰지 않은 이유는 뉴타운과 저 자신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타운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뉴타운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크게 유권자들로부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뉴타운 공약을
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구로의 가치를 2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우리 보좌관들과 함께 선택한 이유는 제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제 지역구는 구로 그러면 서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로공단을 생각하고 구로에 사는 사람들도 구로공단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구로를 가보니까 구로는 천지개벽이 돼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서울의 압구정동과 같은 곳인데 그런데 구로 그러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 첫째, 서울 시민들이 구로 그러면 여의도에서 한 1시간 걸리는 데로 생각하고요. 아주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변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분밖에 걸리지 않고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너무 번화한 도시로 변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 구로의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꿔주면 그것이 곧 구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의 가치를 2배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 구로의 가치를 2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박영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제가 방송기자 출신이고 또 대변인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제가 구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사실로 구로의 이미지를 첫째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구로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만큼 내셔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나 텔레비전, 신문에 구로 뉴스가 자꾸 나가야 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구로에서는 이러이런 축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로 내가 구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로의 가치를 2배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연결 작업을 한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퍼스널리티입니다. 오늘 여기 명단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왔는지 그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압축해서 유권자들한테 아주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는 것이 곧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부동산에 일을 많이 했으면 그런 분들은 뉴타운 공약을 내걸면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먹히죠. 아 그래 저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너면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복지 전문가다. 복지 전문가면 지금 현재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복지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내 입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그것이 곧 표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곧 내가 지금부터 내년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하고요. 또 과거부터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두 가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거죠. 나 스스로.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선거까지 약 1년 동안 유권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사실 작은 선거일수록 더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구의원 선거고 그 다음이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쉽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붕붕붕붕 떠다니면 되는 건데
구의원, 시의원 이런 선거들은 유권자들하고의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표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마을에 노인 돌보미 내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컨셉으로 앞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1년간 쭉 계획을 세워서 동네마다 그런 곳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다니는 나의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동네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람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 마을을 찾아가서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나의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 비전을 심어주는 어떤 노력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것이 지금부터 1년 동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나의 퍼스널리티로 정리한다면 앞으로는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냐 나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유권자들한테 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으로 MB 이꼴 청계천입니다. 아호도 청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이꼴 청계천 하면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청계천 컨셉으로 이 사람은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 사람입니다. 건설업자, 30년 건설업자의 노하우 이것이 청계천과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서울시장 선거 이 당시에 MBC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이라는 컨셉을 내걸었을 때 이거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훨씬 프레시하고 비전이 있어 보이고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라고 100이면 100사람 다 그랬고 저희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더라고요. 어떻게 역전됐느냐? 청계천? 그게 뭐야? 첫째,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청계천? 야, 그거 새로운 변화인 것 같다. 그런데 그거 누가 한대? 이명박이란 사람이 한대. 아, 그 현대건설 사장하던 사람? 그래, 그 사람이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전략을 참 잘 썼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와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박영선 기자 내가 말이야 이거 다 늙어가지고 당선되겠어.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도와줘. 여기 이런데 목에 주름 이런 거 있잖아. 카메라 좀 잘 잡아주고 사람들이 다 김민석 후보는 너무너무 젊고 잘하고 막 잘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별로 어텐션을 안 하고요. 이쪽이 불쌍해 보이니까 동정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론회에 나가보니까 한쪽은 젊은 사람이 나와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로 하여금 어떤 동정심이나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한쪽은 좀 어눌하고 어수룩해 보이는데 경험은 있을 것 같고 동정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거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었죠. 민주당 쪽에서. 당연히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저도 그때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후보가 와서 여기 목에 주름 있는 거 이거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 토론회장에 가서 조명을 이렇게 보다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 있던 조명을 이명박 후보 쪽으로 하나 더 돌려줬던 기억이 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휙 돌리니까 김민석 후보 목에는 그림자가 푹 찌고 이쪽은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게 2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굴절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조그만 게 큰 거를 다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퍼스널리티와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한번 오늘이 아니고 오늘 피곤하시면 이번 주말에 한번 한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앞으로 표현할 것이며 1년 후에 어떻게 나를 노출시킬 것인지 자기 성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세훈.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정수기 광고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광고는 묘하게 클린 이미지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 클린 이미지는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만든 오세훈 선거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어졌습니다. 퍼스널리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클린 이미지가 곧 요즘 주제가 되고 있는 환경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보랏빛 서울. 처음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보랏빛 서울은 굉장히 환상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랏빛 서울이 갑자기 교육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플래카드를 보면 무슨 연필 그런 거 생각나세요? 네, 미제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선거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금실이라는 인물과 이 교육이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강금실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강금실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무언가를 뽑아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잘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컨셉을 가져갔으면 어쩌면 더 호소력이 있게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강금실 장관이 지켜드립니다. 이런 컨셉. 그런데 갑자기 교육 하니까 이게 붕 떠버리고요. 무슨 용산 개발 하니까 용산 개발과 강금실 장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라이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이 있습니다. 그거와 선거 전략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퍼스널리티를 가장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오바마가 쓴 책 아버지로부터의 꿈 Dream from my father 그 책을 꼭 읽을 것을 권유해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오바마의 제가 지금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니요, 담대한 꿈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스피치 방법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의 그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 두 권은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는요, 태생적으로 보십시오. 엄마는 백인이죠? 아버지는 흑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엄마가 또 다시 재혼해갖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만 같더라도 백인, 흑인, 인도네시아, 아시아인이죠. 곧 인도네시아라는 것은 아시아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종 구성상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하면 거의 히스패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백그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절망의 나쁜 백그라운드가 될지는 자기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단지 단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협상해서 지면서 이기는 방법.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평가에 의하면. 그런데 오바마는 뭐든지 협상하고 소통하려 합니다. 근데 그 협상하고 소통하려 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 보면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고민합니다. 10살 때 오바마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외할머니가 계시는 하와이로 가죠. 그 하와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를 은행까지 데려다 달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못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두 분이 다툽니다. 두 분이 다투니까 오바마가 옆방에 있다가 저분들이 왜 다툴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퇴근하는데 어떤 흑인이 나를 쫓아왔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를 직장까지 꼭 데려다 줘야 돼. 오바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10살 나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 입에서 내가 흑인인데 흑인으로부터 두려움을 할머니가 느끼다니.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마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거기서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할머니의 흑인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가슴속에 담고서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흑인이 두려움을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 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백인인데 나는 어떻게 백인들에게 다가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바마의 고민은 아마 지금도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니까 48, 9 이 정도 됐을 텐데요. 30몇 년 동안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양쪽 좌우 날개에서 협상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윈윈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존 전략을 꾸려왔던 사람이 오바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을 만든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오바마를 만든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오바마의 퍼스널리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돼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의원 전원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쇼가 아니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무시하죠. 야당이라고 무시하고 민주당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네 편만 있으면 되면 된다고 생각해왔죠. 지금까지. 왜? 현대건설 CEO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CEO는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남에게 양해를 구할 줄 알고 남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몸에서 체득해갖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가는 곳에 쨍그랑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반대편까지 다 끌고 가니까. 물론 그것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에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퍼스널리티가 그렇고 지금 시대적 요구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바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당선돼서 저렇게 전 세계가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가 왜 기뻐했습니까? 왠지 오바마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거든요. 단지 그 사실 하나입니다. 오바마의 아버지가 태어난 아프리카에서 기뻐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뻐하고 대한민국에서도 기뻐하고. 왜? 오바마는 왠지 우리 얘기 들어줄 것 같거든요.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 뽑아주면 내 얘기 뭔가 들어줄 것 같아. 그래, 나하고 뭐 얘기 좀 통하는 것 같아. 통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럼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과 통하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건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어찌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외람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 시작한 지 이제 6년 차 되는 초년병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강의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느끼셨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제가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도 오바마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이후에 하와이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미국 동부에 아주 아이비리그를 다니지만, 거기서 로여가 되고 다니지만, 남들이 다 그래 변호사 됐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주 돈 많이 버는 로펌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카고 빈민촌으로 갔습니다. 시카고 빈민촌으로 가서 거기서 조직운동을 하죠. 그 빈민들을 위해서, 빈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조직운동을 합니다. 결국 그 조직운동을 한 그 경험이 오바마를 상원의원으로 당선시켰고, 그 상원의원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오바마가 그 조직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오바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키운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조직운동을 하면서 성면 요즘 피해 아시죠? 그 시카고 할렘과 빈민촌의 아파트에 성면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나와서 몰래 숨기려 하고 고쳐주지 않고, 이런 거를 그냥 그 아파트 개별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가 그것을 조직했습니다. 전체의 힘으로. 그것을 조직해가지고 파워를 만든 거죠. 조직의 파워를. 결국 그것이 오바마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오바마가 정치를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팔걷고 나서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서울, 비록 우리는 다 같은 서울에 살지만 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로의 고민이 따로 있고 은평의 고민이 따로 있고 종로의 고민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동네 주민들과 무엇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거냐. 근데 그 의사소통하는 그 아이템 자체가 나의 퍼스널리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 갖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금실 장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데려와서 컨셉 잘못 잡아가지고 뒤 엉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1년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리티, 컨셉에 가서 이제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점수 깎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점수 따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책, 그 오바마 사람에게 다가가는 뭐 무슨, 제가 그 책 제목을 오늘 깜빡 정확하게 안 적어 갖고 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바마의 화법에 관한 연구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자신의 부인 미셸 오바마한테 결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나하고 결혼해주면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에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공약 나열을 하는 것보다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유권자에게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오바마가 2007년도 미국 대선을 뛰면서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력서를 보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아유 피렘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야기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 저 사람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항상 모두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사실 상원의원 한 번 하고 미국 대통령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나은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솔직하고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표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가려다가도 한번 뒤돌아서서 아유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못 도와드렸는데 참 그게 마음에 남네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만났는데 아유 지난번에 제가 말이죠 뭐 아유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아유 이래갖고 못 갔네요.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자기 마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나의 화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로의 가치를 두 배로로 다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구로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그런 이제 컨셉 하에요. 첫 페이지. 이제 구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 하고서 제가 인사말을 쭉 썼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보름 앞두고 구로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제가 꼭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선되면 좋고 떨어져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 당에서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가자. 저는 이 17대 때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선거 치고 나서 그 대통령 선거에 진 사람이 아이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고개 들밀고 막 그렇게 나간다는 거가 좀 제 자식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여기가 비었다고 구로가 자리가 비었다고 저더러 당에서 하도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구로에 딱 갔더니 철새니 구로하고 무슨 인연이 있냐 이러면서 막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구로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경제부 기자 시절에 제가 구로의 벌집촌을 일주일 동안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타닥타닥 붙은 벌집촌의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갔다 돌아와가지고 갈 곳 없어가지고 지네끼리 이 골목 저 골목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을 우리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한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경제부 기자하면서 구로공단 취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로공단에 있는 회사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취재했던 회사들. 그게 제가 구로와 맺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구로동에 벌집촌이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촌으로 다 변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로동 벌집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구로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벌집촌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지하철역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어떤 분 하나가 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찾아오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벌집촌 취재했을 때 인터뷰했던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반갑다고 오셔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고 막 구세주를 만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로공단 과거에 있었던 그 회사들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아직도 몇 개 회사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직원들이 전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제가 좀 많이 봤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숫자가 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뭐 아니면 출퇴근길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어디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말 구로에 갈 거라고는 3월 15일 이전에는 선거가 4월 9일이었는데 3월 15일 이전에는 저는 정말로 몰랐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팔자가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 인연 하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정치권에 와서 더욱더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경제부 기자 시절에 구로동 벌집촌에 애완 구로공단 취재를 자주 하면서 구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썼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할 일은 입체적 사고로 구로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 그런데 이 구로의 가치를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구로에 제가 보니까 녹지더라고요. 녹지. 구로에 녹지가 없어가지고 이 공원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값이 한 1.5배는 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 구로에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문제였습니다. 구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 갑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구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문화와 녹지 그리고 교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구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예를 들면 세계 디지털 영화제를 하겠다. 또 뭐 구로의 교육 환경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의 뭐 구로 선언. 그래서 구로가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왜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뽑아주면 구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로의 자부심 대한민국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홍보물 만드는데 그냥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급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느끼는 대로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유권자들한테 얼마만큼의 호소력 있게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한 5,200표 차로 당선됐으니까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게 뭐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서 그 골똘히 생각한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이 그 쉽게 표현한다는 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 국세청장이라는 게 탈세를 잡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탈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탈세를 한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국세청장을 신뢰합니까? 안 하죠. 그럼 신뢰받지 못하는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시 말하면 엉터리 국세청장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식의 아주 쉬운 화법으로 정리를 하면 국민들이 좀 쉽게 다가갈 텐데 우리 민주당에서 뭐 국세청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으면 좀 복잡해요. 약간 좀 복잡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 다운로드 계약서가 어떻고 막 한참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다운로드 계약서라는 게 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복잡함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고 쉬운 거. 저는 13일 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약 28억의 돈을 꿨습니다. 검사 되면 28억 마음대로 꿀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 쉽게 돈 꾸나요? 그냥 그 말이 저는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당선시켜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아주 쉽게 다가가는 것. 근데 그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년 동안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저처럼 보름 동안 선거운동해서 당선될 수도 있지만 구의원, 시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선거입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발로 뛰는 선거죠. 발로 뛰는 선거. 그래서 사실 구의원, 시의원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다 해야 되잖아요. 도맡아서. 국회의원만 해도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충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구의원, 시의원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 49분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요. 다들 지금 너무 열심히 제 말씀 들어주시고 또 뭔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눈빛에서 제가 희망을 느낍니다. 지금. 내년에 뭐가 좀 되겠다. 제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지방선거 할 때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당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투쟁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쟁밖에 모르는 거예요. 투쟁도 제가 보기엔 뒤에 출구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6월 15일쯤 전에 6월 15일경에는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 여지를 몰아서
저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힘을 가지고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그것이 잘되니 잘못되니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요. 어쨌든 망해도 단결하고 망해야죠. 그 단결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을 죽일 수 있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죽어줘야 남이 살지 않습니까? 그거가 정치인데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티각티각 하다가 이제 또 후보가 난립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아쉽죠. 그러나 그것도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면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형 리더십은 가부장적인 힘의 리더십이 아니라 헌신의 리더십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신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저를 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거기서 저는 리더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가시는 분들도 마음 자세를 그렇게 먹고 하면 설사 그것이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정치인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으로 그냥 일을 해주면 그것이 언젠가는 보답이 온다고 생각하지 막 계산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크게 상처받고 또 한 번 크게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갖고 돌아오면 정말 보람있게 일하는 거고요. 안 돌아오면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를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인의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아야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꼭 하는 이야기가 이 헌신적인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면요.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조교들 몇 사람한테 너희들 방에 불 끄고 가라. 그리고 먼저 퇴근하십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교수님 나가시니까 바로 나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묻지 않지만 밤 12시까지 교수님 내일 강의 준비해주는 교수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교수님은 누가 그 강의를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강의를 하십니다. 결국은 알죠. 결국은 그 말없이 준비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교수가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헌신적인 마음이 결국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임했을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단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한번 그동안에 살아온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의 나의 그 발자취, 그것을 정리해보는 일,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러한 와중에는 내가 살아왔던 퍼스널리티를 어떤 단어로 정리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간 나의 발자취를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워딩, 단어로 그것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때 마음 자세를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저절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 강의를 정리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어머님 미디어법 아까 이인영훈이 이야기하셨던 건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함해서 함께 질문 받고 한꺼번에 같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김동동입니다. 뉴스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네. 지난번 국세 청장이 대면차 수사를 하려는 동기가 과잉 충성에 의해서 파기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대답. 그 한상주 국세청장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17대 때 재경위에 있었어요. 재경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국장이었죠. 그리고 제가 국세청을 맡아서 그 현대 정의선 사장, 정몽구 회장 그 사건이라든가 LG, 삼성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굉장히 자주 오셨습니다. 설명차 오시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국세청의 입장과 뭐 이런 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시기도 하고 충청도 분이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섭섭합니다. 한상률 청장님이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그 사건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섭섭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지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말씀. 아까 미디어법 질문은 제가 뒤에 앉아서요.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스스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디어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은 MBC를 비롯한 공중파 중에서 이 공중파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재벌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법인데 지금 국민의 여론이 나쁘니까 한나라당에서 요거를 싹 틀어서 가려고 그러죠. 지금 어떻게 틀어서 가려고 하냐면 지상파 방송을 갖는다는 거는 이 지상파는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는 다시 말하면 디지털 방송을 해야 되고 HDTV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이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할 만한 그런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조 단위의 돈을 집어넣어서 흑자가 나냐? 흑자 안 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 달라들 것 같더니 이제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어떻게 꾀를 쓰고 있냐면 지상파는 재벌 안 준다. 신문 안 준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주려고 그러죠. 케이블 중에 어느 부분을 열어주려고 하냐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도 전문 채널은 보도만 하는 것이죠. YTN, MBN 이런 것들. 여기를 그 보수 언론에게 내주려고 그러는 거죠. 보수 언론은 왜 이걸 가지려 하냐면 영향력 확대도 있지만요. 인사적체 문제를 첫째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적은 돈으로 광고 시장을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수 언론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케이블 쪽으로 돌려서 케이블을 이제 그 보도 전문 채널을 포함해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대안을 내겠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저도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아직 모아지지 않아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안을 좀 일찍 내지 그랬냐 지금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는 아마도 그 문방위 쪽 의원들의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만큼 한나라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저도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